우리는 보았다로 시작해서 그러나 신문엔 단 한 줄도 못 실었고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는 말로 맺은 글. 생명, 자유, 민주주의가 짓밟힌 1980년 5월 18일. 그 이틀이 지난 뒤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이 쓴 사직서입니다. 80년 5월의 광주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며 자유 그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인 만큼 5.18 정신을 마땅히 우리의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때가 됐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 지도부의 첫 회의. 5.18 정신의 계승이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5.18 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5.18 단체를 만나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인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건 당연하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매듭 짓자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바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했던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그 자체에 여야 이견은 없습니다. 보수 정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이미 5.18 묘역을 참배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 독재에 항거한 기념비적 운동이라고 5.18 정신을 평가했고 유력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참상을 더 생생히 담을 수 있게 5.18 민중항쟁이란 말을 헌법에 넣자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개혁신당은 995개의 묘비를 일일이 참배하며 누구보다 더 큰 성의를 보였고 조국혁신당은 5.18뿐 아니라 부마항쟁과 60항쟁을 다 헌법에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5월이면 정치권은 경쟁하듯 광주를 찾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개헌을 약속합니다. 5월이 지나면 여야는 정치적 셈법에 몰두하며 광주를 잊고 5.18 정신을 뒤로 미룹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실는 개헌을 제안했지만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도 함께 손보자 선거 민심용 개헌이다 공방만 벌이다가 끝내 개헌안을 폐기시켰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내일 일제히 광주 민주묘역을 찾습니다. 헌법 수록 구호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지 아니면 5월 정신의 온전한 계승으로 이어질지가 이들에게 달렸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 2017년 검찰이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5.18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이후 지금까지 180여 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지난해 말 광주 민주화운동 참여 후 43년 만에 그것도 세상을 뜨고 난 뒤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한 화가가 있습니다. 고 이강화 작가인데요. 그가 남긴 작품과 유족들을 백승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군인들이 총과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하늘엔 헬기가 떴습니다. 쓰러진 사람들과 울부짖는 사람들 한가운데 시위대가 섰습니다. 고 이강화 작가의 작품 아 광주입니다. 1980년 5월 평범한 미술교육과 1학년생이던 이 씨는 광주로 들어가기 위해 송암동 고개에서 시위를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젊은이로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걸 내가 그냥 나만 편하자고 이렇게 못 본 척 해야 되나. 광주 상무대에서 우측팔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엄군에게 개머리판과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2달 만에 훈방 조치됐지만 경찰은 또다시 이 씨를 잡으러 왔고 이를 피해 도망치면서 지명수배자가 됐습니다. 야, 누가 가자겠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강하다 이제 하니까 이제 주동자로 돼가지고 지명수배가 그렇게 내려졌던 거예요. 2년 만에 자수한 이 씨는 소유죄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18은 낙인이 돼 이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미술교사로 뽑혔지만 신원조회에서 5.18 관련자라 채용이 취소됐고 여행을 가선 지명수배 이력 때문에 유치장에 갇히는 일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학교를 가려고 하면 누가 혹시 폭도 이강화
딸이냐 자식이냐 물어보면 뭔가 소리를 치고 도망가라. 이 씨는 1987년 6.29 선언에 따라 복권됐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숨진 이 씨를 대신해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 씨는 지난해 12월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명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건 182명, 기소유예 처분이 죄가 안 됨으로 변경된 경우가 115명입니다. 생전의 화가는 5.18과 얽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진정 필요한 건 폭도라는 눈빛을 거두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감하지는 못했지만 정의를 찾아가던 과정의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나의 자식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으면 하는 소시민의 소망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기억, 전두환 신군부에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지금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현정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광주 금남로입니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령 해제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벌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44년 전 그날처럼 이곳은 오늘도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무대에서는 당시 총칼을 휘두르던 계엄군의 위협에도 결사항전에 나섰던 시민군의 모습을 재현한 공연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야제의 주제는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입니다. 5월의 정신을 통해 서로 만나고 힘을 얻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5.18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운 광주 시민들이 만들어 나눠 먹었던 주먹밥을 오늘도 손수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고요. 금남로 일대에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20여 개 부스에서 그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야제가 다른 때와 다른 건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참사와 연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5.18 기념 행사의 큰 주제는 바로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인데요. 5.18 유공자와 유족, 시민뿐 아니라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도 이곳 전야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서로 위로하자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전야제는 광주 시민과 유가족을 비롯해 2천여 명의 추모객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본 행사인 5.18 기념식은 내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5.18 전야제 현장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하고 있는 군사법원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려면 이 전 장관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박대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공판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과의 수십 차례 통화 기록이 나온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네 번째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 앞.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특검을 수용하라는 플래카드 앞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입니다.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죠.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했는지,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기록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던 8명이 임 전 사단장 등 핵심 인물을 빼고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의 이 전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통신 기록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 이첩이 보류된 뒤 회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에 착수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들의 통신 기록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엔 유재흥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박정훈 전 단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유 법무관리관은 자신은 수사 기록을 이첩하는 방법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지시를 안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작년 8월 한 달 사이에만 수십 차례나 이루어졌던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경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출석해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희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후문, 해병대 예비역들이 군가 8강모 사나이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경북 포항에서 함께 복무한 뒤 헤어졌던 후배는 군사법원으로 찾아와 박 대령을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참 아래 대학 후배도 박 대령을 찾아와 최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최수곤 해병과 같은 해병대원이었기에 물살에 휩쓸릴 수 있었지 모릅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한다면 병사들이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는 그런 지휘관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박 대령의 재판에 함께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잘 뭉개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그런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다면은 정말 T-익스프레스 타게 될 겁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때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 장관 지시를 메모로 남겨 핵심 증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장 자리는 넉 달째 비어 있습니다. 오늘 열린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충돌했고 오동훈 후보자는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딸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 등 도덕성 논란에 대해 오 후보자는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장 자리가 빈 지 넉 달 만에 열린 오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여야는 공수처의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할 수 있냐고 수사 의지를 확인하면서 만약 못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수사가 모두 끝난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럴 거면 왜 공수처를 만들었냐고 민주당에게 되물었습니다. 2년간 지켜봐왔던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저는 수사 속도도 느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 후보자는 아직 사건 보고는 받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잇따라 불거진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오 후보자를 질타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아내 소유의 경기도 성남 땅을 20살 딸에게 사도록 해 재산을 편법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꾸라지란 말 아시죠? 네.
법 기술자라는 말도 아시죠? 네.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다.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또 아내가 로펌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약 2억 원 급여를 받은 데 대해선 송구하다면서도 정상적인 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언론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지금 아빠 찬스 소위 또 남편 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곧 논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오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장이 임명돼도 최상병 수사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 어제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자신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의 권한도 쓰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권한을 두고 계속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불러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총선 이후 첫 상견례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108석 소수인 22대 국회 상황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MBC와 통화에서 앞으로 야당과 싸울 일이 많으니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여당이 소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으로서 소신껏 싸워달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당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라. 대통령 권한으로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그 권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당선자들에게 주문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번 총선 결과를 두둔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천 책임자였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주셨다고 말한 겁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6석을 더 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구루토기를 주셨습니다. 연일 총선 참패 책임론을 부각시켜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즉각 참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와서 자화자찬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의 헌법을 개정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인데요. 정치권은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자는 국민들의 거센 열망은 대통령 5년 단임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간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대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거론돼 왔는데 조국혁신당이 오는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자며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제안입니다. 조국 대표는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여 국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장을 정하겠다면서도 국가 권력의 문제에 대해선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고 거기에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시기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역시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경찰이 어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결국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당일 술을 마신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은 아니라며 전관 변호사 선임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추적으로 드러난 사고 직전 김우중 씨의 행적은 강남 유흥주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9일 밤 해당 유흥주점을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방문했고 이후 대리기사가 김 씨 소유의 승용차로 집까지 태워다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김 씨가 이번엔 흰색 SUV를 직접 몰고 나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겁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김 씨가 술잔에 입을 댄 건 맞지만 마시지는 않았고 차를 마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김호중 씨가 음주 안 하셨다면 그에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결국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핵심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사고 직후 김호중 씨의 전화통화와 메시지 등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회수하면 김호중 씨의 음주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찾지 못하면 소속사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방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3시간 압수수색에서 결국 메모리 카드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그리고 김호중 씨의 통화 녹취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들렀던 청담동 유흥주점의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씨가 금요일날 오셨던 건 맞을까요? 아유, 좀 모르니까 가시라고요. 영업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남은 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시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의 강력팀이 투입돼 수사하고 있다며 향후 영장 신청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전관 변호사 선임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의 사건을 송치받는 곳입니다. 김호중 씨 측은 내일 공연은 물론 6월 초 공연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예정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KBS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대외비 문건을 다룬 MBC의 보도로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 요청 민원까지 넣었는데요. KBS는 방송에 나온 문건을 괴문서라고 했지만 MBC 제작진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 말 방송에서 KBS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18쪽 분량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KBS 박민 사장 취임 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사장이 챙겨야 할 현안과 과제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 중 대국민 사과, 우파 중심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 등이 KBS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스트레이트는 지적했습니다.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은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방송 직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던 KBS는 오늘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국회와 노조로부터 비난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비 문건을 괴문서로 표현하며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도 없으며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보도로 유무영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금 1억 원도 청구했고 제작진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KBS는 이 보도를 신속 심의해달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도 냈습니다.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 보도를 상대로 심의를 요청한 건 2008년 방심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신뢰할 수 있는 KBS 내부자를 통해 해당 문서를 입수했고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에 앞서 KBS 측에 설명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낮 기온이 제법 오르면서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다른 외식도 그렇지만 냉면 가격도 꾸준히 올라서 이름난 평양냉면집들은 요즘 한 그릇에 최고 16,000원까지 합니다. 업주들은 채소값에 메밀값까지 인상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냉면도 이제 맘 편히 찾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여름이 오기도 전 서울의 한 냉면집 앞에 대기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선 최근 평양냉면 값을 2,000원 더 올려 한 그릇에 15,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만만한 외식이 아닌 겁니다. 15,000원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가요. 네, 그래서 오늘 친구가 오늘 자기가 산다고 그래서 왔는데 요즘 배달비가 워낙 비싸고 뭘 먹던 한 10,000원 중반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서 서울의 이름난 평양냉면집들은 올 들어 최고 16,000원까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10,000원대를 찍은 뒤 끊임없이 오를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해서 면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명당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먹어서 좀 2명이 먹으면 3, 4만 원이 훌쩍 되는 것 같아서 좀 실질적으로 부담이 좀 되고요. 냉면 음식점의 운영자들은 원재료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걸 감안하면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국제 곡물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25% 정도 내렸지만 채소류 물가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오름세입니다. 채소값, 고깃값, 메밀 이런 것들 다 하면 평균적으로 30% 정도 올랐는데 그거를 30% 그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정말 조금씩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치솟는 냉면값에 간편식으로 저렴하게 냉면을 즐기려는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4인분에 대략 8,000원대. 최근 대형마트의 냉면 제품 매출은 최대 30% 늘었습니다. 1인분이나 2인분짜리 하나 사서 집안 식구들이랑 같이 집에서 그냥 먹는 게 더 저렴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외식이 버거운 요즘, 이제 평양냉면도 부담 없는 서민 음식으로 불리긴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승리한 정부가 의료개혁 전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향해 의료공백 해소에 협조해달라고도 했는데요.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끝이 아니라 전면전의 시작이라며 더 강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에 동력을 확보했다는 정부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서 의료 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집계 결과 석 달 전 33.9%까지 떨어졌던 수도권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70.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원 확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뤘던 국립대 8곳은 증원 계획이 담긴 학칙 개정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다만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자유의사로 제출한 휴학계를 학교로 하여금 승인하지 못하도록 강압하고 개강 연기 등의 학사 일정 파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사법부의 판단은 끝이 아니라 전면전의 시작이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 4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완전히 이제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면 이탈 전공의들이 대부분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정부는 별도의 구제는 없다고 거듭 밝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22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의장으로서의 선명한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 강경한 태도로 이른바 당심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뒤 첫 공개 일정으로 12구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우 의원은 국회의장 역할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처리가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한 겁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국회의장으로서 성권 분립을 분명히 하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의장 권한을 이용해 국회를 신속히 개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 뜻대로 상임위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회법이라는 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6월 중으로는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당원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하루에만 전국에서 9천 명에 육박하는 민주당원이 탈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며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우 의원은 정 최고위원이 당선자들과 당원들을 갈라치게 한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까지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을 맡게 될 우 의원은 여야 협치에 앞서 당신부터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쿠팡이 오는 8월부터 기존 회원들의 월 회비를 크게 올리는데요. 앞서 쿠팡 측에서 고객들의 해지 절차를 일부러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결제할 때 회비 인상에 동의하도록 해놓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쿠팡의 유료 회원인 김도훈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월 회비 인상에 동의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는 8월부터 58% 인상된 7,890원을 매달 내야 합니다. 푸시앱으로 받은 기억도 없고 사실 왔다고 해도 그게 저한테 좀 인식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배신감이 드네요. 어떻게 된 건지 실제 쿠팡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살 물건을 선택하고 구매하기를 누르자 창이 바뀌면서 월 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이 뜹니다. 결제할 때 월 회비 인상 동의를 함께 받아내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려면 그 위에 나중에 결정하기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훨씬 작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무심코 구매하기를 눌렀다가는 회비 인상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이제 물건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또 원치 않게 동의한 걸 철회하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동의를 됐으니까 동의를 철회해달라고, 동의 철회에 대한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쿠팡 본사를 찾아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품 결제 버튼에 월 회비 인상 동의를 함께 넣은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월 회비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10년 전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고 200억 원 넘는 돈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10년에 걸친 소송과 재판이 일단락됐는데요. 결과만 보면 홈플러스는 200억 원 넘는 큰 돈을 벌었고 벌금, 손해배상금 다 해봤자 그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돈만 내게 됐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홈플러스 경품 행사 응모권입니다. 1등 다이아몬드 반지와 2등 제네시스를 내걸었습니다. 동의한다고 체크해야 경품을 탈 수 있습니다. 뭘 동의하라는 걸까요? 1mm 깨알 글씨라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경품 행사 목적은 사실상 고객 정보 빼내기였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 경품 행사를 하며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미 갖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상당수도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 넘겼습니다. 개인정보 2,400만 건이 보험사에 넘어갔고 홈플러스는 231억 원을 벌었습니다. 피해자들 수백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깨알고지의 동의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 100여 명은 한 명당 20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동의도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홈플러스가 이런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209명은 배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말은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한다는 뜻이고요. 그게 오늘 확인된 거죠. 2019년 홈플러스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 7,500만 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장사로 벌어들인 돈은 231억 원. 큰 돈을 벌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돈은 1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만 놓고 보면 벌금과 배상금 빼도 200억 원 넘게 남는 장사였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앞으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이 식사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여학생 몸에선 멍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부검 결과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저녁 8시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17살 여학생이 밥을 먹다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진료 도중 여학생 몸에서 멍자국과 결박 흔적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숨진 여학생과 함께 지낸 50대 여성 신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여학생이 폐색전증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놓았는데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병입니다. 교회 측은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멍자국은 평소 우울 증세를 겪던 여학생이 스스로 만든 것이고 결박 흔적은 자해를 막으려다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즈로 손을 이렇게 묶은 적이 있었대요. 묶어놔야지만 애가 자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보호를 해줄 거 아니에요. 숨진 여학생은 세종시에서 어머니와 살다가 어머니의 부탁으로 지난 3월부터 인천 교회에서 여성 신도의 돌봄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는 안 다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아동학대 혐의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들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전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손모 씨 등 2명에 대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손 씨를 주가 조작 세력들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전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문에 주가 조작을 인지한 걸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으니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검찰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전주 손 씨의 무죄 선고를 들고 있습니다. 전주 손 씨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따지게 됐습니다. 김 여사도 손 씨처럼 전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 이번 공소장 변경이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건물 지붕이 뜯겨나갈 정도의 강한 폭풍우가 불어닥쳤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폭우는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까지 예보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고 온 바람에 고층 건물의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 자동차는 찌그러졌고 지붕이 뜯겨나간 호텔의 로비는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거리에는 쓰러진 나무와 송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최대 초속 36m의 강풍과 폭우가 훑고 지나간 자리는 재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크레인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1명이 숨졌고 나무에 깔린 2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Evidently a guy had something fall into his car outside and he came running in, had a gash on his arm about 8 inches and we had to put a tourniquet on it.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텍사스주 전역의 90만 가구 이상이 전기 공급도 끊겼고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폭풍이 몰아치면서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입니다. Lights were flickering on and off. We did start hearing a lot of wind and doors just started to fly off. 폭풍우가 지나가는 휴스턴시 당국은 휴교령을 내리고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지금도 허리케인의 경로인 텍사스주에서 조지아주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까지 최고 90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폴란드가 우리 국산 무기인 K2 전차 도입을 위한 2차 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K 방산 견제 속에 반가운 소식인데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도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우리 기술로 만든 대표적 국산 무기들. 생산 현장까지 둘러본 폴란드 차관은 천무 72대를 추가로 사가는 2조 2천억 원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Współpraca między Polską a Koreą jest bardzo ważna, bo wzajemnie możemy sobie pomóc budować naszą lepszą i bezpieczną przyszłość. Dziękuję bardzo. 이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 로템도 방문했지만 계약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차관은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 지원 기금을 활용해 K2 전차 180대에 대한 2차 실행 계약을 연말에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은 K2 전차 계약 물량은 820대. 차관의 말대로라면 이 중 180대부터 계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도입 물자의 50%를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는 정책을 K2 전차에도 폴란드가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정책대로라면 계약이 성사돼도 앞으로 수출할 물량의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점차적으로 자국 내 생산과 자국 내 업체와의 협력, 자국 내 국산화를 계속 추진하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서 우리 쪽에 많은 낙수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폴란드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자국의 레이더와 박격포, 대공 방어 체계 등을 한국에 수출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와 가치 있는 유물을 일컫던 문화재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오늘부턴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문다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나무 잎사귀가 비치는 연못 뒤로 작은 누각이 보입니다. 종묘제사 전날에 임금이 선왕을 추모했던 종묘 망묘루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역사적 장소를 문화재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문화유산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와 체계를 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일본 방식을 차용했던 데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유산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는 문화유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 전통예술과 민간신앙 등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분류됩니다. 소유와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유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강조한다는 점.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하고 88올림픽의 굴렁쇠처럼 미래의 유산도 찾기로 했습니다.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처럼 현대에 지어졌어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예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름뿐 아니라 정책적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산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국가유산청은 출범을 맞아 경복궁, 종묘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48만 건도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네, 올해 여자농구 이적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두 선수죠. 국내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과감하게 해외 진출을 선언한 박지수, 박지현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먼저 도착해 기다린 박지현. 두 살 언니 박지수를 보자마자 농담부터 던집니다. 이런 말 안 되는데? 박지수도 재치 있게 받아칩니다. 또 이렇게 나를 매기네. 어떤 애인지 아세요? 맨날 반말하고 이 자식. 청소년 대표팀부터 같이 뛰면서 친자매 못지않게 친했던 두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후 해외 리그 도전을 마음속에 그려왔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때도 언니랑 사실 같은 방을 썼었어. 일본이나 뭐 중국이랑 붙으면서 좀 결과가 좋지 않고 저희들이 씩씩대면서 화도 많이 내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시즌 MVP를 포함해 8관왕을 차지한 박지수에겐 더 간절한 선택이었습니다. 피지컬이 제가 압도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맞나? 계속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점점 많아졌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명승부를 연출하며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부었던 박지수와 박지현. 박지수는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로, 박지현은 호주 2부 리그로. 출발점은 다르지만 언젠가 최고의 무대에서 다시 만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WNBA 제가 최종 목표이기도 하지만 언니도 분명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니까 진짜 거짓말해서 소름이 계속 돋거든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짜릿하고 약간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고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롯데 박승욱 선수의 호수비 보시죠. 3루에서 저렇게 앉은 채로 송구하는 건 웬만한 야구 팬들도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네, 변덕 심한 5월 날씨입니다. 어제만 해도 내륙 산지에 눈 소식 전해드렸는데 주말을 앞두고 날이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6만 평의 한강공원이 정원으로 변신한 국제정원 박람회인데요. 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뚝섬 한강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벼운데요. 이번 주말 동안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9도였는데 내일은 26도, 모레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의 경우 31도까지 치솟아 동쪽 지방은 7월 중순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며칠 새의 기온 변동폭이 큰데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대구가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이 3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겠고요.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의 진행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조현용, 김수지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데스크에도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빕니다.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월 17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기자 성장경이었습니다. Good night, my angel. Time to close your eyes and save these questions for another day. I think I know what you've been asking me. I think you